당뇨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뇨병은요, 만약에 초기에 잘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정말 완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약을 먹게 되고 어떤 당뇨병의 단계에 들어섰으면요, 그 단계부터는 완치가 좀 힘든 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 약들을 먹을 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먹을 때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평생 안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습관 관리 철저하게 하면요, 초기 단계에서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두되는 개념이 이제 당뇨 전 단계, 뭐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는요, 한 50% 정도에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고 당뇨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향들은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평생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 당뇨병에 이르지 않게 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얻지 않으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당뇨병 전 단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데 환자분께 이제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치료를 하고 보면요, 완치되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당뇨병은 초기 단계에서는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초기라면 이제 나 이게 당뇨병이니까 당뇨병 전 단계래 약 먹어야 된대 라고 해서 너무나 좌절하실 건 아니고요.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당뇨병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약 먹는 분들이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니까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이죠. 내가 이제 유전력이 있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갈 가능성이 정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식사와 운동, 뭐 수면이라든 이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식후 혈당이 유독 높은 평소에 알아차리기 힘든 숨은 당뇨가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우리가 숨은 당뇨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숨은 당뇨는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숨은 당뇨를 당뇨 전 단계, 뭐 전 당뇨 이런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숨은 당뇨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건강검진 같은 데서 괜찮게 나왔어요. 공복 혈당도 괜찮고 당화혈색소도 괜찮게 나왔는데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막 200이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는 분들은요, 숨은 당뇨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당뇨 전 단계의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뇨병 환자는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가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정상은 100 이하예요. 그런데 100에서부터 125까지는요 전 당뇨,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을 재봤을 때 200 이상이 넘어가면 당뇨병 환자로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160 이하면은 이제 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는요 5.6 이하는 정상이고요,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 6.5부터 이제 당뇨병 환자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당뇨 약물을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 환자는요, 당뇨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당뇨병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관찰을 했더니 뭐 5년 내에 50% 이상이 당뇨 환자로 갔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전 단계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숨은 당뇨, 당뇨 전 단계, 혈당 스파이크, 이런 개념은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혈당이 200이 아무 때나 쟀을 때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 환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의라면요, 젊은 사람들 캐러멜 마끼아또에다가 치즈케이크 하나 먹고도 혈당 1시간 정도 후에 재보면요 대부분 200 넘어갑니다. 이제 당뇨병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시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혈당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말해요. 혈당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뚝 떨어뜨리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급격한 저혈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손도 떨리고 배고프고 정신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막 식은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초콜릿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을 쭉 줬더니 확 살아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만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너무 많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이렇게 이런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정상인 사람 20대부터 내가 당뇨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데도요, 청소년 때부터 이 혈당 스파이크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혈당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 숨은 당뇨는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전당뇨, 숨은 당뇨에서는요, 내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상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숨은 당뇨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내가 생활을 잘못하면요, 정말 몇 년 뒤에는 당뇨병 환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특히 당뇨병 쪽인데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당뇨 전 단계가 나왔어요. 여쭤보면 뭐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장 비만을 잘 관리하시고 혈당을 조절을 하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당뇨병으로 안 갑니다 라고 했는데, 몇 년 뒤에 이제 오셔가지고 검사를 딱 해봤더니 당뇨병이 딱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당뇨병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또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생활습관 교정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뇨병으로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고예요. 요즘 검진 시즌이잖아요. 검진을 받았을 때 대사증후군 당뇨병 전 단계로 나오신 분들은 나 당뇨병 아니야, 정상이야 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셔야 돼요. 당화혈색소 5.6 이하로 끌어내리시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시고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탄수화물만 줄이면 되는 걸까요? 어떤 식단을 추천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치료하려면 식단이 가장 중요하죠. 식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혈당 스파이크를 안 생기게 해야겠죠. 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원리는 이래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제라는 말은 잘 갈아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먹던 통곡류가 아니라, 거친 곡물이 아니라 잘 갈아내서, 현미를 잘 갈아내면 백미가 되고, 백미를 또 갈고 가루를 만들면 떡이 되잖아요. 이런 떡 종류, 백미도 물론 혈당을 많이 올리지만 떡은 더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이걸 갈아낸 미숫가루 같은 건 더 많이 올린다. 또 이런 호밀이나 통밀 같은 통곡류가 아니라 이걸 갈아내서 빵으로 만들어서 흰 빵을 만들면 엄청나게 혈당이 많이 오른단 말이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되고, 이 올라간 혈당을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세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갑자기 많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게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고요.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또 뚝 떨어져요.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이 떨어질 때 극심한 허기감과 이 저혈당 증상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먹어요. 그럼 또 올라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고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막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인슐린 레벨을 정상화시키고 혈당을 많이 안 올리게 하는 식사 습관을 가지셔야겠죠.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주스를 갈아낸 것들, 과일을 갈아낸 것들, 이런 것들 다 정제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들이 1번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은 혈당을 아주 많이 올리고요, 지방은 거의 안 올리고요, 단백질은 조금 올립니다. 혈당 수준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근육을 늘릴 수 있고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수육의 고기 부분 같은 것들 아주 좋은 단백질이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는요, 야채나 나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들어가서 이제 위나 장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주죠. 그리고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장내에는 또 들어가면 대장 속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섬유질은요, 아주 좋은 우리 몸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섬유질을 좀 충분히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근육은 이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늘려주셔야 돼요.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혈당 관리에 근육이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근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
저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저수지에다가 물을 모아놨다가 가뭄이 들면은 저수지에서 물을 내보내잖아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똑같습니다. 혈당이 많이 들어오면요, 우리 근육에서 혈당을 머금었다가요, 근육이 이제 혈당이 부족해지고 혈당이 몸에서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근육에서 혈당을 뿜어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인데, 근육이 적어버리면 혈당을 머금을 수 있는 저수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혈당 수준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보는 환자분들 중에 중노년 여성분들 중에서 근육이 너무 적은 이제 여성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적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나는 당뇨 가족력도 없고 그러고 젊을 때는 아주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혹은 당뇨병이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신데,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근육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정말 많이 늘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근육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켜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을 권장하시나요? 자, 연속 혈당 측정기는요, 나오자마자 아마 초기에 사용한 사람 중에 제가 아마 있을 텐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저 스스로도 내 몸이 혈당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 몸에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막 이제 보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죠. 병원에서도 채워주기도 하지만 요즘은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스스로 찰 수도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손끝에서 매번 혈당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내 휴대폰으로 혈당 수준이 그냥 계속 들어와요. 보통 한 보름 정도 걸쳐서 24시간 혈당을 계속 나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먹는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또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내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한번 차보면 좋죠.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내가 혈당이 얼마나 조절이 되고 저혈당으로 빠지지 않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혈당 측정기를 좀 적극 권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혈당 측정기가 너무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생기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이 이제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내가 먹는 음식을 조절하겠다, 내지는 혈당 측정기를 차지 않더라도 먹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조절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중에 이제 혈당 측정기를 이제 몸에 부착을 하고서 이 혈당에만 되게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혈당이 다이어트에 중요하고 건강에 중요하긴 하지만 혈당이 모든 것을 또 관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이라든지 미량 원소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로지 혈당만 바라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혈당이 막 조금만 올라가도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혈당 수준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혈당 수준이 잘 조절이 되다가 한번 어떤 회식 같은 게 있어서 먹었는데 180 이상 넘어갔다고 막 너무 막 전전긍긍하고 불안해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되게 흔히 겪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겪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또 다음 식단부터 잘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너무나 이런 강박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혈당 측정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는 것이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 혈당만 바라보게 되면요, 탄수화물에만 오로지 매달려서 단백질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측정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들을 의사가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채워주는 경우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혈당 측정기를 환자의 몸에 이제 부착을 하시면 환자의 핸드폰에는 24시간 혈당이 다 들어오는데요, 의사가 보는 PC에서도요 그 혈당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메모만 잘 해주신다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의사가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한번 혈당 측정기를 더 착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착용하세요, 이런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한데, 혈당 측정기에서 나오는 혈당을 혼자만 보고 계시다가는 많은 오류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한 혈당은요, 이 정맥혈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혈당 검사는요, 손끝에서 간이 혈당 측정기로 찔러서 검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혈당 측정 중에 조금 이제 오차가 심한 게 24시간 혈당 측정기입니다. 얘는요, 몸에 부착을 하는데 혈액 내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혈장이라 그래요. 혈장을 통해서 혈당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정확하게 이게 혈당 측정기가 아주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봐야 될 것들은요, 혈당의 추세예요. 리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밤사이에 내 혈당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내가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그 추이를 관찰한다는 측면에서는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혈당을 보실 분들에게는 혈당 측정기가 또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혈당 측정기는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거, 올바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의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착용해서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운동도 중요하고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해요. 우리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주당이라는 거는요, 한 번에 150분 하고 일주일 쉬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에 좀 나눠서 150분 이상을 규칙적으로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주당 운동하는 것 속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꼭 근력 운동을 곁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이상 운동을 쉬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들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학회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요것들을 지키는 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운동할 능력이 많이 안 되고 고도 비만이다 그러면은 그냥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식후 걷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뇨 환자는 공복 운동을 하실 때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운동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느 정도 내가 운동에 퍼포먼스가 되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갔는데 러닝머신을 천천히 타고 있는데 옆에서 운동을 잘하게 생긴 청년이 갑작스럽게 전력 질주를 하고 1분 정도는 또 천천히 걷다가 또 전력 질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여섯 번 운동하고 운동 끝 하고 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HIIT라고 하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실 때 불완전 휴식을 취하고 최대 강도로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고 이것들을 1분이나 30초 간격으로 번갈아서 하시고요. 요거를 횟수를 5번에서 10번 정도만 하시면 1시간 정도 한 운동만큼의 강도의 효과를 본다라는 것이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우리 몸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우리 세포를 깨워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증진시켜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온 운동이 뭐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들은 조금은 이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겠죠. 너무 준비 없이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운동을 하실 때 3, 4층은 전력 질주로 올라가시고요. 3, 4층은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고요.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천천히 걸어서 15층 이상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느 운동에든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뭐 걷기에도 할 수가 있고요, 고정식 자전거 타기도 할 수 있고요, 수영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깅에도 할 수 있고요. 여러 운동들에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이 운동 방법을 접목을 시켜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운동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다 라면은 식후 걷는 것부터 추천드려요. 걷는 건 정말 제한이 없잖아요. 비만 오지 않는다면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걸으면 되니까. 식후에 걸으라는 이유는요, 식후에 걸으면요, 식후라는 시간은요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식후에 걷게 되면은요 혈당이 올라가다 딱 멈춰요. 그러다가 쭉 유지하다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나면 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후의 걷기 운동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후 걷기 운동이 너무 편안한 운동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식후 걷기 운동이 된다면 그 뒤에서부터는 이런 운동 강도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도 해주셔야 되고요. 식후 걷기가 된다면 좀 더 빠른 속보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러닝이라든지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도 좋은 운동이니까 이렇게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올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챙이 배로만 살이 찌는 이유도 당뇨와 연관이 있나요?
올챙이배, 이거는 당뇨하고 100%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되시면 내장 지방이 갑자기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서 당뇨병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젊은 시절에 내장 지방이 없는 피하 지방만 있는 경우에는요,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올챙이배, 복부 비만, 그 속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있는 거죠. 내장 지방은 이 내장 사이사이에, 장각막 사이에 껴있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요,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서 많은 호르몬 물질들,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요. 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합니다. 혈관에 들어가서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에 기름기를 끼게 만들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 다음에 죽상경화증, 동맥경화를 만들게 되고요. 간에 가서 침착이 되면 지방간을 만들게 되고 온갖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챙이배는요, 당뇨병을 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보통 올챙이배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할 때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 올챙이 배는요, 근육이 적다는 것도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적으면 당연히 혈당이 또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이 배만 나온 현대인들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챙이 배는 반드시 극복을 해 주셔야 돼요. 올챙이 배를 극복한다는 건 결국은 내장 지방을 해결하고 근육량을 늘린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올챙이 배를 해결하시는 것, 당뇨를 해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키시는 생활 원칙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당뇨세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 가족력이 있습니다. 저도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생기면서 당뇨 전 단계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당뇨 전 단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유튜브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현대인들은 당뇨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그러면 좀 애매한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내가 먹는다면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간식이나 야식은 먹지 않는다.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는 이제 인슐린을 나오게 하는 조직이 이제 췌장이잖아요. 췌장을 쉬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당뇨병으로 안 가는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췌장이 작기로 유명하고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해 봤더니요, 동양인이 같은 체구인데도 췌장이 작아요. 그런데 그 동양인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췌장이 워낙 더 작아요. 거기서 췌장에 또 기름기까지 끼어 있어요. 췌장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 때나 먹고 지금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시기에 아무 때나 간식을 먹고 아무 때나 야식을 먹는다 한다면은 혈당 수준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오르락내리락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췌장이 일을 많이 해서 인슐린을 뿜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끼만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췌장이 아침, 점심, 저녁에 일을 딱 해서 인슐린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쫙 쉽니다. 밤사이에는 정말 편하게 쉽니다. 이렇게 해서 내 췌장을 최대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젊은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뭐 탕후루, 마라탕부터 해서 온갖 그 달콤한 음식들에 길들여서 정제탄수화물에 길들여서 사는 현대의 이 소아 청소년들이 너무나 췌장 기능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가뜩이나 우리 민족은 췌장이 적게 태어났는데 20, 30대가 돼버리면요, 췌장 기능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췌장이 일을 못하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장 지방을 빼고 당뇨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어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꼭 가지시고 이 식사 시간 이외에는 다른 간식이나 야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렇다면 식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잘 챙기셔야겠죠. 통곡류도 잘 먹고요. 그리고 야식은 먹지 말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한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해왔던 습관 중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시간에 먹고 밤에는 9시만 되면 아이들은 자라고 TV 방송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다가 늦게 밥을 먹고 잡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이제 췌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저는 비만 클리닉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20, 30대에 벌써 당뇨가 왔어요.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40, 50대가 되면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독 나이 들면서 뱃살만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나이살이라 그래가지고 뱃살이 자꾸 나온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나이살이라는 용어는요, 정식 공식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그 살이 주로 뱃살로 모여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살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모든 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만 생기고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고 기초세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자꾸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생깁니다. 여성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있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르몬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여성들은요, 잘 아시다시피 폐경기, 완경이라고 하죠. 이 폐경기를 접어들면서 호르몬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되고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바닥을 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성 호르몬이요, 폐경이 된다 그래서 그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은요, 40대 초반부터 아주 급격히 떨어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바닥 수준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 초중반이 되면 급격하게 내장 지방이 찌게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은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보통 가임기 때는요, 골반 쪽이 크고 허리가 잘록한 이런 체형이었는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남성하고 똑같이 이 뱃살이 나오는 체형이 되는 겁니다. 이 내장 지방이 급격히 쌓이면서 여성들은 폐경기 즈음이 되면요, 없었던 병들이 다 생겨요.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성인병의 전초에 다다르면서 성인병이 실제로 생기는 분도 많이 계시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것이 생기면서 각종 이제 질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근육도 잘 유지를 하고, 그러다가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제 40대 중반, 50대가 되면 이제 뭐 성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근육은 줄고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호르몬의 문제는요, 남녀 공이 다 살이 찌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 중에 여성들은요, 너무나 급격히 생기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죠.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육 감소예요. 근육은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근육이 많아서 운동을 하고 그래도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아프고 또 근손실이 자꾸 생기죠. 이제는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의학계 쪽에서 논의만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공식 진단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근육이 너무 빠지게 되고,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요, 비만은 더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고 우리 몸의 혈당의 저장 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부족해지면 혈당이 불균형해지고, 그리고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 대사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근육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의 문제와 더불어 항상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있어요. 숨 쉬고 배설하고 먹고 잠자고 이럴 때 쓰는 에너지거든요. 활동하지 않을 때도 쓰는 에너지인데, 이 기초대사량이 젊었을 때는 아주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아이들 보면은 뭐 겨울에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겨울에도 얇은 옷 입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그런 건데,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근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는 몸이 돼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뱃살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지방을 크게 나누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어디든지 잡으면 잡히는 요것이 피하 지방이고요. 내장 지방은 이 잡히지 않는 내부 안쪽에 있는 장기 속에 끼어 있는 지방이에요. 예전에는 이 내장 지방이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죠.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서
온갖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뿜어내는 호르몬 조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면요, 내장 지방에서 뿜어내는 온갖 사이토카인들, 나쁜 물질들이 뿜어 나오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의 문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제 뱃살이 찌게 되는 중년에 있어서의 또 나이살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뱃살이 찌는 이유가 다른가요?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살찌는 부위가 다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대부분 이제 살이 찌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젊은 층의 여성들을 보면은 살이 쪘을 때 주로 피하 지방에 살이 찝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살이 찌면요, 무조건 내장 지방으로 살이 쪄요.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초기에는 이 내장 지방 때문에 성인병의 이제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분들도 검사를 해보면은 온갖 성인병이 다 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이 주로 쌓이다가 나중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 폐경기 정도가 되면은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러한 지방이 쌓이는 부위의 변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찌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이제 배만 살이 찌고 살이 잘 안 빠지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가장 중심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적절히 일을 해주고 들어가서 쉬고, 그럼 췌장도 같이 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인슐린이 우리 몸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인슐린이 올바로 쓰이지 못하고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인슐린이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점점점 많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그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건강 검진을 하시면 대사증후군 유형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깊은 속에 중심에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의 또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비만이 있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요, 뱃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게 돼요. 뭐 당화혈색소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체내 공복 인슐린 레벨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의 그 현대인들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뱃살이 자꾸 찌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대사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대사를 이루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 단백질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내장 지방이 찔 수밖에 없어요. 이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 점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마른 비만으로 갈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 이런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도 상당히 뱃살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내장 지방을 빼고 근육을 올리려면요, 근력 운동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조금 걷기만 하시거나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늘지를 못합니다.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예요. 근육이 혈당을 머금었다가 뿜어냈다가 하는데, 이 근육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머금지 못하고 내장 지방이 더 쌓이거든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은요, 근육이 늘 틈이 없어요. 뭐 어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계속 하신 분들은요, 자꾸만 내장 지방이 찐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내장 지방이 찌는 분들 중에서 운동 방식이 좀 잘못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너무 하시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찔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수면과 스트레스예요. 우리 내장 지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 수면을 못 취하면요, 우리 몸에 이제 성장 호르몬도 제대로 혜택을 못 누리게 되고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낮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졸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코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녀석은요, 우리 몸이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줬지만 지금 현대인에게는 이 내장 지방을 쌓는
비만은 주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내장 지방이 점점점 축적이 되는 이런 쪽으로 자꾸 발전이 돼요. 현대인들에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내가 내장 지방이 정말, 뱃살이 정말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수면과 스트레스의 문제를 항상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시간 반 전후에 숙면은 꼭 취해 주시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 산책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다든지 종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식단을 꾸릴 때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정말 강조했잖아요. 단백질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자, 뱃살을 줄이는 데 있어서 단백질 정말 중요한데요, 이 단백질이 풍부해야 뱃살로 가는 지방이 줄어들고요, 근육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단백질의 섭취량을 정상인에서 봤을 때는 kg당 0.8에서 1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60kg의 성인이라면 60g 정도가 되겠죠. 0.8에서 1.2g이니까 약 1g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은요, 단백질 섭취량이 더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 요구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1.5g 이상 드셔도 됩니다. 60kg의 성인이라면요, 7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도 돼요. 또 단백질은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많이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그리고 수육이라든지 생선의 흰살,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라든지 아몬드, 버섯, 이런 것들, 시금치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식물성 2, 동물성 1로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백질의 요구량, 만약에 60g이나 70g 정도 되는 단백질의 요구량이라면 이 요구량을 아침에 다 먹어버리고 점심 저녁을 안 먹는다, 이게 아니라 20-30g씩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아침에 20-30g, 점심에 20-30g, 저녁에 20-30g,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혈당을 안정화시키셔야 돼요. 혈당이 안정화되어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적절히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뱃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식단의 원칙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겠죠.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과일을 갈아낸 주스, 이런 것들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상승하게 만들면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 농도가,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인슐린도 엄청나게 빨리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되고, 탄수화물들은 이런 빵떡면 과자,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아니라 통곡류 위주의 적절한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야간 탄수화물 제한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간에 야식 먹는 거는 정말 안 좋죠. 그런데 모든 것이 안 좋은데 야간에 야식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을 먹는 건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그러면 밤 사이에요, 우리 췌장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게 돼요. 밤 사이에는 원래는 혈당이 안정화되고 뚝 떨어져 있어서 인슐린 레벨도 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밤에 야식을 먹고 나면요, 혈당이 요동을 쳐요. 그리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계속 밤새도록 이제 인슐린이, 췌장이 일을 해서 인슐린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췌장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들은 정말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식단을 구성하실 때 인슐린 감수성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에서 적절히 나와서 적절히 활동을 하고 우리 몸에서 쉬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무 때나 먹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정제된 탄수화물 줄여야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스트레스 줄이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내가 세 끼를 먹는 사람이라 그러면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 이외의 시간에는 간식 같은 건 먹지 않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가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을 또 좋아지게 하려면 간헐적 단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정도의 완전한 공복 시간,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이런 공복 시간을 잘 만드시고요, 거기서 성공을 하시면 14시간, 16시간까지 공복 시간을 쭉 만들어 간다면 인슐린이 아주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하고 푹 쉬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뱃살을 줄이는 식단에는요, 이런 4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는 언제 어떨 때 사용하길 추천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뭐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냥 정상적인 체형이고 약간만 살 더 빼면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위고비, 마운자로의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위고비, 마운자로 치료 대상이 있어요. BMI라고 하죠. 키 몸무게로 계산한 BMI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요, BMI가 27 이상이면서 30이 안 되더라도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이런 성인병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위고비나 마운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BMI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이제 고도 비만인데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도 전혀 살이 안 빠지고 각종 성인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계시다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특히 이제 식사 조절을 하고 싶은데 식욕 통제가 안 된다. 밤에도 야식을 시켜 먹고 막 자다 깨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인근 병의원에서 꼭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전문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도움을 일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실제 진료실에서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분들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뱃살에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고요. 대사의 문제를 잘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요, 수면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뱃살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경향도 있고, 현대인들이 어떻게 잠을 잘 자겠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노력 여하에 달라집니다. 우리가 수면 같은 경우는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가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식욕을 안정화시켜주고 내장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를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 수면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겁게 이제 회사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즐겁게 나는 게임을 할 거야, 또 밤새도록 OTT 영화를 볼 거야,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하는 분들은요, 수면 시간부터 확보를 하십시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에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수면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결국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리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기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일도 많고 사회적인 가정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시고 산책이나 여행이라든지 자기의 취미 생활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스트레칭이라든지 종교생활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잘 갖고 계시는 것, 잘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뱃살을 빼시려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충분히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런 생활 습관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침 식사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가요? 유튜브나 SNS 이런 강의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의사는 아침을 먹으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혼란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아침을 먹어야 되는 분, 아침을 먹지 말아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싱거운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대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대사에 문제가 있건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아침을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침을 평생 안 먹고도 건강하게 잘 지내온 사람에게 또 아침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곤욕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권해드리는 분들 중에요, 제일 중요한 분들은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공복을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부족하고 배만 볼록 나오신 분이라면요,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대사적으로 아침을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근육을 잃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혈당 스파이크가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심한 사람이야. 또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혈당에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분들은 아침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켜야 점심 저녁에도 혈당이 안정화가 됩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 한번 만들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뚝 떨어지면 또 먹게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가죠. 그럼 또 떨어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을 꼭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사의 문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적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면요. 아침을 드시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침을 걸러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육이 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공복 운동도 좋아요.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공복 운동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없는 마른 비만 환자가 공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만 빠져요. 그래서 아침을 드시는 거와 안 드시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심하고 내장 지방이 너무 심한 사람들 중에는요. 아침을 걸러서 대사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에 간헐적 단식을 해서 12대 12, 14대 10 그리고 16대 8까지 간헐적 단식 시간을 늘려가시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대사에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아침을 굶어도 됩니다. 아침부터 일이 많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아침을 굶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아침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침을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아침을 굶어도 나는 충분해. 아침에 커피 한 잔이면 난 점심 때까지 견딜 수 있어. 이런 사람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아침을 굶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지켜서 하시고 나머지는 내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대사에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다. 그리고 어떤 내 공복을 참기 좀 힘드시다. 이런 분들은요. 세끼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어떤 식단으로 꾸려야 하나요? 아침 식사를 먹는데 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혈당을 안정화시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포만감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바삭한 흰빵에다가 주스 한 잔을 먹고 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나가게 되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10시 정도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를 겪게 돼요. 저혈당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아침에는 빵, 떡면, 과자, 액상과당 피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또 우리 흔히 먹는 누룽지라든지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스프 이런 거 정말 안 좋아요. 유동식이라고 그러죠. 후루룩 먹게 되는 이런 거를 정말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칼로리도 줄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를 먹고 나갔더니 하루 종일 건강하더라. 아침에 계란 2개를 먹고 나갔더니 하루 종일 혈당 수준이 아주 안정이 되더라. 점심에 폭식이 멈췄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단백질 그러면 무슨 아침부터 부담스럽게 고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에 단백질은 고기만 있는 건 아니죠. 아침에는 계란 2개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그리고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먹으면 좋고요. 또 고기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릭 요거트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단백질 원이 될 수가 있어요. 땅콩버터, 무가당 땅콩버터에도 일정 정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곁들여서 드시면 좋거든요. 아침에는 이렇게 단백질 드시고요.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어요. 콩류 좋잖아요. 콩은요, 콩 자체로 먹을 수도 있고요. 콩 자체로 대두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죠. 두부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부는 일반 콩보다 흡수력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뭐 청국장이라든지 낫또, 비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은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면 잘 찾아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견과류라든지 그리고 시금치, 호박씨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단백질 보급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드신다면 아침에 이렇게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다면 하루 종일 식단을 잘 유지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건강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포만감이에요. 이렇게 먹었는데 포만감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침에는 포만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아침을 먹고 나왔더니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미숫가루 먹고 누룽지 먹고 이러면은 포만감이 많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회사 가서 또 간식 코너에 가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포만감 있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또 섬유질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야채를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겠죠. 제일 먼저 음식을 먹을 때 1번으로 먹어야 될 게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단백질, 지방을 많이 드시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이 섬유질을 먼저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한데, 섬유질을 풍부하게, 나물과 야채, 샐러드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신다면 포만감도 좋아지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닝커피 등 아침에 마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좋나요? 아침에 마시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공복에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드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이라는 것들은요, 대사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시간이에요. 아침 공복에는요, 밤새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레벨도 잔잔하고 인슐린 레벨도 잔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아주 단맛이 나는 부드러운 음식, 유동식이라 그러죠. 후루룩 먹는 이런 것들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복이라는 건요, 아침에 어떤 음식을 받아들이기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 음식을 내 몸에 아주 흡수를 잘해서 내 몸으로 잘 흡수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먹는 음식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커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안 먹고 커피부터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안 좋거든요. 오전에 커피 한 잔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먹는 커피는요,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우리의 위는 이제 비어있는 상태고, 또 이제 대사적으로도 인슐린과 포도당 레벨이 잔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침은요, 우리 교감신경이 이제 점점점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데 있어서 코르티졸이라든지 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흥분을 시켜서 잠을 깨우게 돼요. 이 흥분이 안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도 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깨우기 때문에 아침에 교감신경과 이제 코르티졸이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복에 커피를 퍼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이 깬다고 느끼겠지만 정신을 깨우는 게 아니라 거의 폭발 수준이 됩니다. 갑자기 교감신경이 확 항진이 되면서 혈당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맥박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요, 절대 저는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공복에 비어있는 속에 커피를 먹게 되면요, 이 커피가 위하고 식도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침 공복에 커피 먹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커피는 먹는 거 좋아요. 오전에 먹는 거 좋은데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그리고 제일 좋은 시간은 출근해서 한 9시 정도 업무를 시작할 때, 그때쯤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나는 아침에 커피 안 먹으면 대변을 못 봐요, 이런 분들 계세요. 커피가 장운동을 활성화 시켜주거든요.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 속에는 이 성분이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대변을 보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먹다 보니 커피에 중독이 됐어요,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으면 대변을 못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께는요, 식사 후에 디카페인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은 적고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 먹어도 대변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무조건 나는 잠을 깨운다고 아주 일반적인 커피를 먹는다 라는 분들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말고 아침에 주의해야 될 거는요, 정제된 탄수화물 쪽에서 유동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후루룩 먹는 음식은요, 아주 흡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만약에 내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그냥 씹어서 먹었을 때 160까지 올라갈 혈당을 예상을 했다면요, 후루룩 먹는 음식을 먹었다면요 200 이상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씹지 않고 먹기 때문에 위장관, 소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탄수화물로 된 죽, 누룽지, 미숫가루, 수프 이런 거 부드럽다고 자꾸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거. 그래서 아침에는요, 되도록이면 씻는 것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내가 아침에 바빠서 뭔가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요즘에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성분들 잘 보시고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단백질 쉐이크는요, 유청 단백질 그리고 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 가지고 잘 만들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보실 때는요, 뒷면에 이제 영양성분표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서 탄수화물 함량이 최소한 15g 이하는 돼야 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있는 게 좋고 대체 감미료가 없는 것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약 20g 전후가 되는 것들을 고르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너무 바빠서 내가 아침에 뭔가 후루룩 먹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닥터리가 이런 거 먹지 말래네, 누룽지 뭐 이런 거 먹지 말래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대체할 거를 찾는다면 아침에 잘 만들어진 단백질 쉐이크는요, 드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연구와 논문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나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해 주셨는데 두유도 괜찮나요? 아침에 두유 정말 좋죠. 두유는요, 정말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 함량을 극도로 억제할 수가 있어요. 딱 먹었는데 단맛이 난다 그러면 이거 잘 만든 두유 아닙니다. 딱 먹었는데 고소한 그 콩 자체의 맛을 잘 낸 이런 것들이라면
뒤에 성분표 보시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5g 이하, 저는 2g 이하짜리 먹고 있거든요. 링크에 걸어 드릴게요. 2g 이하짜리 먹고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든 두유, 무가당 두유를 잘 고르셔서 먹는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커피는 식전보다는 식후를 추천하시나요? 맞습니다. 아무리 디카페인 커피라도 공복에 마시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커피 자체가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더라도 카페인이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시킬 수 있다는 부분 하나랑요. 더 안 좋은 건요. 위식도를 통과하면서 자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를 갑자기 확 나오게 해서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공복에 디카페인 커피나 일반 커피를 먹는 건 되도록이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꼭 지키시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올리니까 그러면 선생님 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 먹고 나온 거를 말씀드릴게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침마다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변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질리지도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먹고요. 이제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 준비도 저 스스로 합니다. 저 스스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병아리 콩을 삶은 것들 주문해가지고요. 병아리 콩하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섞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견과류를 좀 넣어서 매일 아침마다 먹습니다. 이렇게 먹은 지가 한 6개월이 넘었는데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너무나 맛이 퍽퍽하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추가를 한다 그러면 블루베리를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아침에 식물성 단백질인 병아리 콩,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인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을 같이 섞으면서 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과일인 블루베리를 먹으면 혈당도 올라가지도 않고요. 포만감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점심 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먹을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침엔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렇게 먹은 뒤에 저도 디카페인 커피를 한 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신호가 오면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먹는 이 루틴을 스스로 잘 만들어 주신다면 아침을 보다 건강하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아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보시는 TV를 보면요. 중간중간 광고에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 선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미운부터 해서 산양유부터 해서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전보다 고기, 단백질 이런 걸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통계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에서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단백질이라면 결국은 이제 고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주말에 나가서 단백질 보충한다고 고기를 사드렸더니 소화 안 된다고 그리고서 소화제 먹고 괜히 나갔다 막 이렇게 타박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어르신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먹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단백질 음료라든지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 손실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는 근감소증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의사들끼리만 하던 얘기였었는데 서구에서부터 근감소증이 공식 진단 명칭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부터 근감소증이 이제 진단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요 이만큼 심각해요. 근감소증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조금만 넘어져도 낙상을 해도 부러지게 되고 골절이 되면 또 입원해 있다가 더 근육이 빠져서 퇴원하지 못하고 사망하시게 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근감소증은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이 되니까 근육의 원천이 되는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이제 근육이 잘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혈당 관리가 잘 돼요. 단백질은 결국은 근육의 원천이고 단백질을 잘 드셔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기회가 적어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야 혈당이 잘 조절이 되고요. 또 혈당 스파이크도 안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의 문제는 우리의 대사와 모든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단백질은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카락, 피부, 손톱
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호르몬, 그리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면요, 금방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고 많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요, 결국은 뭐 인슐린 저항성부터 해서 렙틴 저항성 모든 병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단백질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는 이제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뱃살을 빼는데도 단백질이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 단백질은 정말 중요해요. 말씀드렸듯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내장 비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어나니까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사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근육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이사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적고요, 또 내장 비만으로 고통받으실 일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식사에서 단백질을 제가 추가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이어트와 내장 지방에 있어서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포만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도 일으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나오면서 GLP-1 수용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 마운자로 위고비인데요. GLP-1이요, 포만감을 줘가지고 음식을 적게 먹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주사제 약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요, GLP-1을 높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 위고비, 천연 마운자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일부 지방, 일부 채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 먹으면, 여러분들 아침에 미숫가루 먹은 날하고 아침에 어떻게 하다가 수육이나 삼겹살을 먹은 날하고 차이를 보면은, 수육이나 삼겹살 먹으면은 다음 끼니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포만감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GLP-1의 포만감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가게 해주고 장 운동을 느리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포만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도 있어서 이 포만감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나눈다면 어떤 식단을 추천하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은 다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요, 한 번에 많이 먹어버리고 두 끼, 세 끼째는 굶는다, 이거는 아니고요. 골고루 나눠서 드셔야 돼요. 한 번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2-30g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2-30g 정도의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목적은요, 하루 종일 내가 이제 포만감을 주고 하루 종일 대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의 단백질 섭취를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점심에 먹는 단백질은 그날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점심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대사를 정리해 준다는 의미, 그리고 이후에 저녁에 폭식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저녁의 단백질은요, 밤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대사를 정리해 준다는 의미에서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꼭 뭐를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없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아침 식단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는 막 이게 헤비한 음식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엔 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계란 2개, 그 다음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무가당 두유라든지 두부 같은 이런 단백질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으로 가면요, 뭐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그리고 점심에 먹을 수 있는 뭐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거를 먹어도 좋겠죠. 그리고 저녁에야말로 많은 뭐 회식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수육이라든지 샤브샤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을 좀 잘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하시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근육을 늘린다고 할 적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하는 운동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운동 전에는요, 약간의 통곡류 위주의 탄수화물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운동을 마치신 후에는요, 단백질을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는 꼭 드셔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몸에 근육을 쌓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 보통 저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근육을 늘리려면요, 근력 운동을 6, 유산소 운동을 4 정도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그냥 날씬한 체형을 갖고 싶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지만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근육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운동을 하신 다음에 먹는 단백질 정말 중요하고요. 그 후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근육은요, 잠잘 때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호르몬들이 우리 대사를 정리를 시켜주면서 근육을 늘려줍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근육을 늘리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단백질 5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돌려가면서 먹든지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계란 속에는요, 탄수화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당을 올릴 일이 없죠.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음식 속에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다 챙기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란이나 우유 같은 것들을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정말 좋은 단백질, 지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요. 보통 크기의 계란 하나는요, 단백질이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2개 먹으면요, 12g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먹어야 될 단백질량이 20g이라고 한다면 벌써 12g이 채워진 겁니다. 나머지 8g은요, 그릭 요거트라든지 무가당 두유라든지 이런 거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란은 정말 좋은 식사니까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적절히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콩류예요. 콩류는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콩 자체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콩 자반이라든지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콩으로 요리할 수 있는 게 두부 있잖아요. 두부는요, 일반적인 콩으로 만든 다른 음식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콩이라고 하더라도 두부를 만들어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두부도 연두부 같은 거 아침에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콩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두부라든지 청국장, 낫또, 그 다음에 무가당 두유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비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돌려가면서 먹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은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리스 연안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요. 이 요거트가 우유를 오래 두게 되면요, 위에 맑은 부분과 밑에 탁한 부분이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맑은 부분을 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버리고 밑에 있는 부분만 다시 끓이고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기에서 당 성분을 많이 제거한 것들이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여기에는요, 같은 양을 먹어도 엄청나게 많은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좋고요, 맛도 좋죠. 꾸덕꾸덕해서 우리가 다른 음식에 토핑으로 사용할 때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과 곁들여 먹을 때 제가 먹어본 바에 의하면요, 병아리 콩이라든지 그리고 블루베리하고 같이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이 그릭 요거트도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 함량을 10g, 5g 이렇게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제품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단백질은요, 생선 쪽이에요. 생선은 고등어, 광어, 연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생선들이 갖고 있는 지방산은요,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정말 좋은 우리의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에 좋은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할 때나 식사하실 때 회라든지 참치회, 연어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면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가 있어요. 생선을 이용한 단백질 섭취도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닭가슴살이에요. 여러 가지 고기도 많지만 닭가슴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닭가슴살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닭가슴살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요, 충분히 이제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가 있고 먹기도 아주 좋고 맛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구하기도 아주 쉽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짤 때 닭가슴살을 항상 고민의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은 식단을 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걱정 때문에 불안한 사람도 많습니다. 단백질 식품 선택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자, 단백질을 먹다 보면요,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요리하다 보면 또 트랜스지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계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란은요, 정말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죠. 그런데 계란을 먹을 때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란 노른자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일반적인 성인이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2-3개 정도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드시고요.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는요, 어차피 고지혈증 약에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드시면서
계란 음식으로만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계란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계란은 하루 1개 정도 드시고요. 추가적인 계란을 드시려면요. 계란 흰자를 추가적으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여러 음식을 고르실 때 뒤에 영양성분표를 꼭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포화지방의 함량 보시고요. 포화지방의 함량은 되도록 적은 게 좋고요. 그리고 트랜스지방은 제로여야 됩니다. 트랜스지방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좋은 제품 아니에요. 트랜스지방은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되는 지방이니까 요것들은 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음식을 조리를 할 때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요. 수육이나 이런 걸 만들더라도 고기에서의 기름기 있는 부분은 떼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닭 요리를 했다 그러면은 닭 껍질을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조리할 때도 지방 부분을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육류와 반드시 섬유질을 곁들여서 드십시오. 닭가슴살을 드시면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셔야 되고요. 수육 같은 걸 드시면은요 김치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 곁들여서 같이 드신다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들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같이 꼭 먹는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지키고 계시는 단백질 섭취 방법이 있으신가요? 식단에서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나요? 저는 이제 저에게 당신은 단백질을 먹는 원칙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러면 그 3끼에 단백질을 어떤 걸 먹을까부터 고민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에 300kcal 정도 되는 샐러드를 이제 주문을 해서 먹어요. 그런데 이 샐러드에 단백질이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계란 2개를 항상 같이 넣어서 먹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먹었었는데 점심에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계란은 아침에 이제 안 먹고 점심에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진료를 할 때는 그렇게 활동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병아리콩 그리고 블루베리, 견과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고 나가요. 그러면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포만감이 좋아서 거의 다른 음식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점심에도 이렇게 계란하고 이렇게 먹으면 저녁까지 크게 생각이 안 나고요. 저녁에 만약에 회식 자리가 있다. 꼭 어디 모임에 나가서 메뉴를 꼭 정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되도록이면 수육이라든지 샤브샤브 쪽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생선 요리 같은 것도 되게 괜찮고요. 그래서 회라든지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아침이 너무 바쁘다. 또는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또 자기 전에 너무나 배가 고프다. 참기 힘들다.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막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잘 만들어진 단백질 쉐이크라면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가끔 갑작스럽게 이제 허기가 지거나 그러면은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있긴 해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15g 이하 되는 게 좋고요. 거기에 인공감미료 같은 게 안 들어간 게 좋고 단백질 함량은 20g 정도 전후로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지방 같은 거는 안 들어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단백질 파우더라면 적절히 잘 드신다면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약 30년간 비만 치료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본 환자만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다이어트, 더 많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 닥터리 TV에도 많이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